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입니다. 저자는 고미야 노부루, 출판사는 동양부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놓음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일을 하다가 앞뒤로 꽉 막힌 듯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겠다.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다양한 이유로 꿈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움켜쥐고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서 자기 자신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건 패배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하나를 손에 넣는다는 건 그 외의 다른 것을 전부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독신의 삶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결혼할 기회 역시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그와 동시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 교수라는 명함도 내려놓은 것이다. 나 역시 꽤 많은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왔다. 그 대신에 손에 넣은 것도 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 선택을 함으로써 후회는커녕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 비밀을 내 전문 분야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지혜를 살릴 때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던 상황에서 이걸로 충분해. 이런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일이다. 본래 경청이란 나 아닌 다른 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내성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삶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의 후회나 낮은 자신감 때문에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라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생각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한다. 1. 죽을 운명을 직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날이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유연한 삶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책에서는 당신이 죽음이라는 숙명을 건설적으로 직시하도록 돕는 심리활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바로 볼 때 살아가는 기쁨이 더욱 늘어가기 때문이다. 2.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것. 살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자신의 감정, 그리고 감각에 민감해져야 한다. 3.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단,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느낄 때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상황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에 감사하는 유익한 심리활동을 소개한다. 4.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한다. 인생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룰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한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인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 5. 감사하며 살아간다. 아울러 현재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을 생활의 중심에 두며 그것에 매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활동을 설명한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만 책임질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나는 그것을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부른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에게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무척이나 낭만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행복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설령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해도 누구에게 의존할지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의존할 상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죽음은 순식간의 일이다. 연말이 되면 한 해가 끝나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한다. 대학생들도 3학년이 끝날 시점이 다가오면 한결같이 말한다. 벌써 대학 생활이 4분의 3이 끝난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가온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이제 곧 끝인가? 믿을 수가 없군. 이렇게 느낄 것이다. 하물며 억만장자일지라도 세계를 지배한 권력자일지라도 죽음을 회피할 수는 없다. 전국시대를 천하의 손에 넣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을 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이슬로 왔다가 이슬로 사라지는 내 육신이여. 나니아와의 영화는 꿈속의 꿈이로구나. 나는 이슬이 떨어지듯 이 세상에 태어나 이제 곧 이슬이 사라지듯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렇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참으로 꿈만 같구나. 의역하면 이런 의미이다. 천하를 손에 넣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삶이 끝나가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인생이 마치 순식간에 꿈꾼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왜들 시간에 쫓겨 초조할까? 40대의 한 여성 회사원이 카운슬링에서 이렇게 말했다. 늘 시간이 없다고 느껴져서 초조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일이 재미가 없다고 느끼지만 회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승진을 바라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호소한 괴로움은 죽음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해서 생겨난 것이다. 자신이 상상하는 주위의 기대, 세상의 상식에 연연해하며 열정도 느끼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말로 마주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 순간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거기에서 의미 있는 목적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할지 모른다.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우리는 확실히 죽음을 향하고 있다.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늘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일을 미루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기에 그 끝이 오는 것을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여성 회사원이 정말로 두려워한 건 진심으로 살지 못하는 동안 죽음이 다가와서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늘 시간이 없다는 초조함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상담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마주하는가 혹은 마주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주할 때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가는 우리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매일을 선물이라고 느끼게 되고 유한한 삶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가는 기쁨이 한층 커지는 것이다. 언젠가 죽을 운명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철학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살아가는 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을 잃은 태도, 또 하나는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이다. 첫 번째 마음을 잃는 태도란 일상의 바쁨, 일상의 이것저것, 즉 중요하지 않은 수다나 오락 등에 파묻혀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바쁠망이라는 한자는 마음을 잃는다는 뜻이다. 물질에 대한 집착, 돈의 많고 적음,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물건의 좋고 나쁜 등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란 저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마음을 분주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는 이것저것에 그 자체의 감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도 타인도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태도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그때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을 잃는 태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면 지금 이곳에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죽음에 의해서 진정한 자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주어진 것이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수록 인생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하고 충실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라는 미래에 잡아먹히지 않고 지금 이곳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한 법이다. 어떤 말기암 여성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강력한 모르핀을 투여했다. 약이 투여되자마자 의식이 흐려져 가족과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모르핀을 투여하기 직전에 그 환자가 간병하는 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은 감기 걸리지 마였다. 이 너무나도 흔한 한마디에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말기암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 아내에게 추억을 잔뜩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행이나 온천이나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약한 인간일까요? 전처 아이 사이에서 낳은 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남성.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자 딸들이 교대로 간병을 오게 되었다. 나는 일만 120% 해온 인간이야.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딸들의 간호를 받다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배려야. 딸들이 그걸 알았으면 참 좋겠어. 나 역시 그러고 싶어. 이처럼 인간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죽음에 의해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명확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대충 덮어버리고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없다. 진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 더욱 두렵게 느껴진다. 진지하게 산 적이 없음에도 그렇게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지면 더욱더 죽음을 바로 보는 일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악순환이 생겨난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돌이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만큼 미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진다. 과거는 여전히 빈약한데 미래가 사라져가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수록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떼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만을 간직할 수가 있다. 당신도 나도 죽음을 향해 간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도 죽음을 향해 간다.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수록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지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회사 안팎에 여러 관계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그 일들은 대체로 마감일이 정해져 있다. 진행자로서 그때그때 어떤 일을 결단하고 준비해야만 했다. 그렇게 늘 합의하며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모르게 들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모습을 갖추었을 때 이건 좀 아닌데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백지화되었다.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보니 관계자들 사이에 말로 하지 않은 여러 모순된 의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역시 자신이 느낀 위화감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내면의 희미한 소리를 방치한 채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정해진 노선만 나아가면 몸은 편하다. 하지만 그것이 단추를 잘못 끼운 게 되어 훗날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다. 희미한 위화감은 대체로 옳은 반응이다. 그것을 기분 탓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먼저 눈앞에 안일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일단 멈춰서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을 꼼꼼히 관찰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한 뒤에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약간의 혼란은 일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낄수록 일에서도 사생활에서도 궤도를 수정하기 쉬워지고 성과로도 이어질 것이다.
회사원이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현재 회사나 일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성장을 향해 도전해 보고 싶다. 그 단계에서 새로운 회사나 일을 선택하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싶다. 현재 회사나 일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세상에 공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 상태이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회사나 일에 분노나 원한을 품고 불만도 한가득하고 지금의 현실이 싫고 그 불행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불안정한 기분으로는 자기 마음의 솔직한 소리를 듣기 힘들어진다. 또한 분노와 불만과 불행 때문에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세상에 공헌하려는 마음도 부족하다.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진짜 나였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는 대체로 눈앞에 닥친 일이 잘못되어 있기 마련이다. 자신이 해야 될 일조차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무언가를 시작해봤자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진다. 우선은 주어진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메일 한 통을 주고받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제대로 성과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쉬운 일에도 실수를 저지르면서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금 인생에서 기쁨이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의도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 안정된 마음의 상태에서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의 삶에서 기쁨을 늘리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시작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상태에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이런 순수한 열정을 느끼고 더욱 성장하길 바라고 원하는 일을 실행할 때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다. 설령 당신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순수한 정열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국엔 당신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직장이나 일에 분노와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감사의 마음도 부족한 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추천할 수 없다. 먼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걸핏하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저런 상사 때문에 일하는 게 고통이야. 아내는 배려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경기니까 정치가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불행을 만들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불행이 상사나 배우자나 세상 때문이며 당신이 그 희생자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 내 안에 어떤 신념이나 의도가 그런 상사나 배우자를 끌어들였을까?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세상의 형편에 휘둘리는 걸까? 혹은 다음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를 학대해서 나는 쉽게 사람을 사귀지 못한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야.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그 과거의 영향을 정말 바꾸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바꾸지 못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원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마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시작한다면 그 진지한 마음에 알맞은 도움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칭찬을 받든 받지 못하든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당신의 장점을 살려 살아가기 위해 중요하다. 모든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는 활동과 자신에게 조문을 쓰는 활동이 유익하다. 당신의 선택지 중에서 그 활동에서 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고를 때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에 가까워진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다. 내가 책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 근면, 배려 같은 이상론이나 명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 이 가치관은 지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다. 자기 고유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선시하여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소중히 여길 수가 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 자신에게 높은 가치관을 자기 중심에 두고 중요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히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답게 살아간다. 또한 자신의 높은 가치관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곤란한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을 계속할 수가 있다.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히 내려놓자. 지금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금까지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선택해온 그 선택의 결과이다. 이번 장에서는 당신이 앞으로의 삶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겠다. 충실한 인생을 살고 나아가 당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기 위해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그것에 매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말 소중한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애초에 인간은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생활 중심에 두고 그것에 매진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보자. 충실한 인생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중심에 두고 그 밖의 것들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다. 이를테면 큰 성공을 거둔 어떤 경영자는 패션에 대해서는 가치 기준이 낮기에 입는 옷을 고르는 일이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사두고 그 옷들을 입는다. 그럼으로써 옷을 고르는
그에게 있어 쓸데없는 일에 노력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그와 같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이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상식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도록 하자. 하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도 있다. 그 일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타인에게 맡기고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나에게는 카운셀링,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것, 집필 활동이 특히 가치가 높은 일이다. 그 외의 일은 비서를 고용해 가급적 비서에게 처리를 맡긴다. 이를테면 세미나 신청자를 상대하는 것, 수강생 명단 작성, 세미나 참가비 지불 확인과 지불 독촉 같은 것이다. 비서를 고용하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비서에게 맡김으로써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 시간을 카운셀링이나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것, 지필에 사용해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 편이 나 자신을 좀 더 살리고 이 세상에 공헌할 수가 있다.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현재 상황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꽉 막힌 사람은 큰 변화에 의해서 인생이 단번에 확 바뀌어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기대대로 잘 되지 않는다. 갑자기 큰 힘으로 상황이 단번에 변하고 행복해진다라는 기대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일상생활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속옷, 가방, 액세서리, 음식, 가구, 비누. 어쩌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지 않을까? 지금의 물질적인 풍요에 감사하며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이러한 작은 행복의 축적이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변을 물질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하다. 방을 정리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다. 몸과 마음의 양분이 되는 식사를 한다. 이렇게 사물을 소중히 여길 때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런 습관을 일상화하면 작은 것에서 기쁨이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평소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적는 감사 노트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인생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이 많은 심리학자의 연구로 증명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현재 생활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혜택을 발견하는 활동을 해보자. 회사에 불만이 있다면 회사 덕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플러스를 얻었는지를 일일이 적어보자. 자신에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회사는 당신을 고용해주고 일을 주며 월급도 준다. 그런 플러스들을 최대한 적어보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회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설령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다음 단계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나는 오랫동안 교수로 근무하던 대학을 그만두었다. 대학에는 회의가 몇 가지나 있다. 나는 파벌에 속하지 않아 의장이라는 중재 역할을 맡을 때가 자주 있었다. 의장을 맡았을 때는 사전에 한쪽 집단에 죄송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번에는 잘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쪽 집단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사전 교섭을 해야만 했다. 늘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었다. 또한 교수에는 오랜 시간 묵혀 있어야 한다.
때로는 비생산적인 회의에서 서로를 공격해 마치 패싸움이라도 하는 듯 보였다. 내가 개입해서 싸움을 수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발언하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회의는 길어질 뿐이었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불만이나 분노, 외로움, 열등감, 죄책감과 같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 일이 내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대학 교수의 일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학 일에 할애하는 시간을 나의 카운슬링이나 강의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편이 나에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기로 결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혜택과 감사를 글로 적어보았다. 회의 시간에 자료에 메모하면서 하나, 둘, 셋 숫자를 먼저 쓰고 대학에서 받은 혜택을 적기 시작했다. 하나, 대학 교수라는 명함 덕분에 첫 책과 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다. 둘, 그 책이 나와서 다음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셋, 그래서 그만큼 인세를 받고 있다. 넷, 대학 교수라는 명함 덕분에 강연에도 섭외되었다. 이렇게 써나가다 보니 싫다고 생각했던 대학 일이 300개에 가까운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학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쳤다. 그리고 나는 대학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퇴직했다. 나는 퇴직하기 전에 대학 학장을 찾아갔다. 대학에 무척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학장에게 퇴직 후에 대학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꼭 불러주세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수업법 연구 등 강사료 없이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확신이 찾아온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싫기 때문에 이런 도피의 목적으로 다른 것을 찾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잘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불만 가득한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시작해봤자 불평 불만인 현재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조금 전에 나의 이야기처럼 지금 회사가 어떤 혜택을 당신에게 주었는지 이해하면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게다가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당신 자신을 향한 사랑,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선택한 일이라면 잘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는 현실을 당당히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높은 가치관을 이해했을 때 그렇게 확신할 것이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명확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회사에는 무척 고맙지만 슬슬 정말 중요한 것으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그렇게 선택한 일은 잘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회사 싫으니까 그만두자. 이런 식으로 다른 길을 찾는 건 도피이지만 내면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할 때라는 명확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간결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입니다. 저자는 고미야 노부루, 출판사는 도양푸스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놓음을 생각하게 되었는가? 일을 하다가 앞뒤로 꽉 막힌 듯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겠다. 돈이나 건강,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다양한 이유로 꿈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움켜쥐고 열심히 하자. 이런 말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서 자기 자신이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건 패배하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하나를 손에 넣는다는 건 그 외의 다른 것을 전부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나는 결혼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독신의 삶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와 결혼할 기회 역시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그와 동시에 매달 들어오는 월급, 교수라는 명함도 내려놓은 것이다. 나 역시 꽤 많은 것을 내려놓으며 살아왔다. 그 대신에 손에 넣은 것도 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 선택을 함으로써 후회는커녕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 비밀을 내 전문 분야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지혜를 살릴 때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던 상황에서 이걸로 충분해. 이런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일이다. 본래 경청이란 나 아닌 다른 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내성이라고 한다. 이 책에서는 삶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의 후회나 낮은 자신감 때문에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라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생각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한다. 1. 죽을 운명을 직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날이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유연한 삶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책에서는 당신이 죽음이라는 숙명을 건설적으로 직시하도록 돕는 심리활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바로 볼 때 살아가는 기쁨이 더욱 늘어가기 때문이다. 2.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듣는 것. 살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내려놓지 않을 것인가. 그 선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자신의 감정, 그리고 감각에 민감해져야 한다. 3.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단,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느낄 때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상황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내고 그것에 감사하는 유익한 심리활동을 소개한다. 4.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한다. 인생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룰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한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인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 5. 감사하며 살아간다. 아울러 현재에 대해서도 과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을 생활의 중심에 두며 그것에 매진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활동을 설명한다.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만 책임질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나는 그것을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부른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에게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다면 무척이나 낭만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행복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설령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 해도 누구에게 의존할지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의존할 상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죽음은 순식간의 일이다. 연말이 되면 한 해가 끝나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한다. 대학생들도 3학년이 끝날 시점이 다가오면 한결같이 말한다. 벌써 대학 생활이 4분의 3이 끝난 거야? 믿을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가온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볼 때 이제 곧 끝인가? 믿을 수가 없군. 이렇게 느낄 것이다. 하물며 억만장자일지라도 세계를 지배한 권력자일지라도 죽음을 회피할 수는 없다. 전국시대를 천하의 손에 넣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을 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이슬로 왔다가 이슬로 사라지는 내 육신이여. 나니아와의 영화는 꿈속의 꿈이로구나. 나는 이슬이 떨어지듯 이 세상에 태어나 이제 곧 이슬이 사라지듯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렇게 돌아보니 모든 것이 참으로 꿈만 같구나. 의역하면 이런 의미이다. 천하를 손에 넣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삶이 끝나가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인생이 마치 순식간에 꿈꾼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왜들 시간에 쫓겨 초조할까? 40대의 한 여성 회사원이 카운슬링에서 이렇게 말했다. 늘 시간이 없다고 느껴져서 초조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일이 재미가 없다고 느끼지만 회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승진을 바라고 있다.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 살아가는 의미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호소한 괴로움은 죽음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해서 생겨난 것이다. 자신이 상상하는 주위의 기대, 세상의 상식에 연연해하며 열정도 느끼지 못하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슬퍼하거나 화내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말로 마주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 순간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거기에서 의미 있는 목적을 진심으로 찾으려고 할지 모른다.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우리는 확실히 죽음을 향하고 있다.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끝이 늘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일을 미루고 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기에 그 끝이 오는 것을 그저 두려워만 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 여성 회사원이 정말로 두려워한 건 진심으로 살지 못하는 동안 죽음이 다가와서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늘 시간이 없다는 초조함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상담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마주하는가 혹은 마주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주할 때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가는 우리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매일을 선물이라고 느끼게 되고 유한한 삶을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다. 살아가는 기쁨이 한층 커지는 것이다. 언젠가 죽을 운명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 철학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살아가는 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을 잃은 태도, 또 하나는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이다. 첫 번째 마음을 잃는 태도란 일상의 바쁨, 일상의 이것저것, 즉 중요하지 않은 수다나 오락 등에 파묻혀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바쁠망이라는 한자는 마음을 잃는다는 뜻이다. 물질에 대한 집착, 돈의 많고 적음,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물건의 좋고 나쁨 등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란 저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마음을 분주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는 이것저것에 그 자체의 감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도 타인도 덧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의 태도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그때 자신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을 잃는 태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면 지금 이곳에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죽음에 의해서 진정한 자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주어진 것이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할수록 인생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하고 충실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라는 미래에 잡아먹히지 않고 지금 이곳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한 법이다. 어떤 말기암 여성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을 완화해주는 강력한 모르핀을 투여했다. 약이 투여되자마자 의식이 흐려져 가족과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모르핀을 투여하기 직전에 그 환자가 간병하는 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은 감기 걸리지 마였다. 이 너무나도 흔한 한마디에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말기암 남성이 이렇게 말했다. 아내에게 추억을 잔뜩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행이나 온천이나 그런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약한 인간일까요? 전초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남성.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자 딸들이 교대로 간병을 오게 되었다. 나는 일만 120% 해온 인간이야.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딸들의 간호를 받다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배려야. 딸들이 그걸 알았으면 참 좋겠어. 나 역시 그러고 싶어. 이처럼 인간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죽음에 의해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명확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죽음은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대충 덮어버리고 삶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없다. 진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 더욱 두렵게 느껴진다. 진지하게 산 적이 없음에도 그렇게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지면 더욱더 죽음을 바로 보는 일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모른 채 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악순환이 생겨난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돌이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만큼 미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진다. 과거는 여전히 빈약한데 미래가 사라져가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일수록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떼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만을 간직할 수가 있다. 당신도 나도 죽음을 향해 간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도 죽음을 향해 간다. 그 사실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수록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참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지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회사 안팎에 여러 관계자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그 일들은 대체로 마감일이 정해져 있다. 진행자로서 그때그때 어떤 일을 결단하고 준비해야만 했다. 그렇게 늘 합의하며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모르게 들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모습을 갖추었을 때 이건 좀 아닌데라는 말이 나왔고 결국 백지화되었다. 나중에 자세히 조사해보니 관계자들 사이에 말로 하지 않은 여러 모순된 의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역시 자신이 느낀 위화감은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내면의 희미한 소리를 방치한 채 풍파를 일으키지 않고 정해진 노선만 나아가면 몸은 편하다. 하지만 그것이 단추를 잘못 끼운 게 되어 훗날 큰 문제를 만들어버린다. 희미한 위화감은 대체로 옳은 반응이다. 그것을 기분 탓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먼저 눈앞에 안일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일단 멈춰서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을 꼼꼼히 관찰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한 뒤에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약간의 혼란은 일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느낄수록 일에서도 사생활에서도 궤도를 수정하기 쉬워지고 성과로도 이어질 것이다. 회사원이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현재 회사나 일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성장을 향해 도전해 보고 싶다. 그 단계에서 새로운 회사나 일을 선택하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싶다. 현재 회사나 일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세상에 공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 상태이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회사나 일에 분노나 원한을 품고 불만도 한가득하고 지금의 현실이 싫고 그 불행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이다. 그러한 불안정한 기분으로는 자기 마음의 솔직한 소리를 듣기 힘들어진다. 또한 분노와 불만과 불행 때문에 이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세상에 공헌하려는 마음도 부족하다.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다. 진짜 나였으면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 때는 대체로 눈앞에 닥친 일이 잘못되어 있기 마련이다. 자신이 해야 될 일조차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고 무언가를 시작해봤자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워진다. 우선은 주어진 장소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메일 한 통을 주고받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제대로 성과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쉬운 일에도 실수를 저지르면서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지금 인생에서 기쁨이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의도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 안정된 마음의 상태에서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솔직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의 삶에서 기쁨을 늘리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시작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 상태에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이런 순수한 열정을 느끼고 더욱 성장하길 바라고 원하는 일을 실행할 때 인생이 술술 풀릴 것이다. 설령 당신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순수한 정열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국엔 당신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직장이나 일에 분노와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감사의 마음도 부족한 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추천할 수 없다. 먼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걸핏하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저런 상사 때문에 일하는 게 고통이야. 아내는 배려심이 없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경기니까 정치가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세상을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불행을 만들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당신의 불행이 상사나 배우자나 세상 때문이며 당신이 그 희생자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자. 내 안에 어떤 신념이나 의도가 그런 상사나 배우자를 끌어들였을까?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세상의 형편에 휘둘리는 걸까? 혹은 다음과 같이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를 학대해서 나는 쉽게 사람을 사귀지 못한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야.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그 과거의 영향을 정말 바꾸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바꾸지 못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원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마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시작한다면 그 진지한 마음에 알맞은 도움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칭찬을 받든 받지 못하든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당신의 장점을 살려 살아가기 위해 중요하다. 모든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기준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도움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는 활동과 자신에게 조문을 쓰는 활동이 유익하다. 당신의 선택지 중에서 그 활동에서 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고를 때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삶에 가까워진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다. 내가 책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직, 근면, 배려 같은 이상론이나 명분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 이 가치관은 지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다. 자기 고유의 가치관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선시하여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소중히 여길 수가 있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 자신에게 높은 가치관을 자기 중심에 두고 중요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히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답게 살아간다. 또한 자신의 높은 가치관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곤란한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을 계속할 수가 있다.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히 내려놓자. 지금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금까지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선택해온 그 선택의 결과이다. 이번 짝에서는 당신이 앞으로의 삶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겠다. 충실한 인생을 살고 나아가 당신이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기 위해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활의 중심에 두고 그것에 매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말 소중한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인간은 좋은 감정을 느낄 수가 있다. 애초에 인간은 기분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생활 중심에 두고 그것에 매진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보자. 충실한 인생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중심에 두고 그 밖의 것들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다. 이를테면 큰 성공을 거둔 어떤 경영자는 패션에 대해서는
가치 기준이 낮기에 입는 옷을 고르는 일이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사두고 그 옷들을 입는다. 그럼으로써 옷을 고르는 그에게 있어 쓸데없는 일에 노력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그와 같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는 일이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내려놓자.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의 상식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도록 하자. 하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도 있다. 그 일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타인에게 맡기고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 들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나에게는 카운셀링,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것, 집필 활동이 특히 가치가 높은 일이다. 그 외의 일은 비서를 고용해 가급적 비서에게 처리를 맡긴다. 이를테면 세미나 신청자를 상대하는 것, 수강생 명단 작성, 세미나 참가비 지불 확인과 지불 독촉 같은 것이다. 비서를 고용하면 비용이 발생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비서에게 맡김으로써 시간을 벌 수가 있다. 그 시간을 카운셀링이나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것, 지필에 사용해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그 편이 나 자신을 좀 더 살리고 이 세상에 공헌할 수가 있다. 회사는 회사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현재 상황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꽉 막힌 사람은 큰 변화에 의해서 인생이 단번에 확 바뀌어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기대대로 잘 되지 않는다. 갑자기 큰 힘으로 상황이 단번에 변하고 행복해진다라는 기대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일상생활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속옷, 가방, 액세서리, 음식, 가구, 비누. 어쩌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지 않을까? 지금의 물질적인 풍요에 감사하며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이러한 작은 행복의 축적이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신변을 물질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건 역시 중요하다. 방을 정리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다. 몸과 마음의 양분이 되는 식사를 한다. 이렇게 사물을 소중히 여길 때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런 습관을 일상화하면 작은 것에서 기쁨이나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평소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적는 감사 노트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인생의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이 많은 심리학자의 연구로 증명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현재 생활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혜택을 발견하는 활동을 해보자. 회사에 불만이 있다면 회사 덕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플러스를 얻었는지를 일일이 적어보자. 자신에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회사는 당신을 고용해주고 일을 주며 월급도 준다. 그런 플러스들을 최대한 적어보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회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설령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도 다음 단계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다. 나는 오랫동안 교수로 근무하던 대학을 그만두었다. 대학에는 회의가 몇 가지나 있다. 나는 파벌에 속하지 않아 의장이라는 중재 역할을 맡을 때가 자주 있었다. 의장을 맡았을 때는 사전에 한쪽 집단에 죄송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번에는 잘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쪽 집단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사전 교섭을 해야만 했다.
늘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었다. 또한 교수에는 오랜 시간 묵혀 있어야 한다. 때로는 비생산적인 회의에서 서로를 공격해 마치 패싸움이라도 하는 듯 보였다. 내가 개입해서 싸움을 수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발언하는 사람이 늘면 늘수록 회의는 길어질 뿐이었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의 불만이나 분노, 외로움, 열등감, 죄책감과 같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 일이 내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대학 교수의 일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학 일에 할애하는 시간을 나의 카운슬링이나 강의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는 편이 나에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기로 결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혜택과 감사를 글로 적어보았다. 회의 시간에 자료에 메모하면서 하나, 둘, 셋 숫자를 먼저 쓰고 대학에서 받은 혜택을 적기 시작했다. 하나, 대학 교수라는 명함 덕분에 첫 책과 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다. 둘, 그 책이 나와서 다음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셋, 그래서 그만큼 인세를 받고 있다. 넷, 대학 교수라는 명함 덕분에 강연에도 섭외되었다. 이렇게 써나가다 보니 싫다고 생각했던 대학 일이 300개에 가까운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대학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쳤다. 그리고 나는 대학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퇴직했다. 나는 퇴직하기 전에 대학 학장을 찾아갔다. 대학에 무척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학장에게 퇴직 후에 대학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꼭 불러주세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수업법 연구 등 강사료 없이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라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확신이 찾아온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싫기 때문에, 이런 도피의 목적으로 다른 것을 찾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잘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불만 가득한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시작해봤자 불평불만인 현재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조금 전에 나의 이야기처럼 지금 회사가 어떤 혜택을 당신에게 주었는지 이해하면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게다가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당신 자신을 향한 사랑,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선택한 일이라면 잘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는 현실을 당당히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높은 가치관을 이해했을 때 그렇게 확신할 것이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명확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지금 회사에는 무척 고맙지만 슬슬 정말 중요한 것으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그렇게 선택한 일은 잘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회사 싫으니까 그만두자. 이런 식으로 다른 길을 찾는 건 도피이지만 내면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할 때라는 명확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간결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